내 인생의 40년을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들과 함께 보냈어. 머리카락은 이미 허옇게 샜고 내 손마디는 기계 부속을 깎아내느라 굵어질 대로 굵어져 있었지. 그날 밤 작업실 등불 아래 놓인 H3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 19년이었어. 무려 19년 동안 이 괴물 같은 기계에 매달렸는데 말이야. H1, H2, 그리고 이 H3까지. 내 자식 같은 이 녀석들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 배가 요동칠 때마다 그 육중한 부품들이 내는 비명소리가 내 귀에는 실패의 예고처럼 들렸거든. 솔직히 말하면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틀렸다는 것, 지난 세월이 헛수고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바다를 이기려면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다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설계도를 집어들었지.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찢어버렸어. 내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내가 노망이라도 난 줄 알았을 거야. 그 나이에 그 고생을 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니 미친 짓이지. 심지어 내가 내놓은 대안은 더 황당했거든. 거대한 진자나 거창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신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회중시계의 원리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다들 비웃었어. 그 작고 가냘픈 태엽 따위가 어떻게 거친 대서양의 파도를 견디겠냐고 말이야. 하지만 내 머릿속엔 이미 확신이 있었어. 빨리 뛰는 심장이 웰브의 충격에 더 강하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 그날부터 나는 스스로를 작업실에 가두었어. 세상이 나를 잊어갈 정도로 긴 시간, 꼬박 6년 동안 말이지. 내 아들 윌리엄과 나는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이 작은 기적에 매달렸어. 사람들은 내가 뭘 만드는지도 몰랐을 거야. 먼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그 지독한 공간에서 나는 돋보기를 눈에 박다시피 하고 금속을 깎았지. 기존의 시계와는 차원이 다른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깎아 만든 보석 베어링을 심었어. 마찰이라는 이름의 악마를 잡기 위해 내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지. 온도가 변할 때마다 금속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미세한 오차를 잡으려고 밤을 지새운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어. 가끔은 손이 너무 떨려서 정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했지. 내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인의 망집에 사로잡힌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 하지만 마침내 그날이 왔지. 1759년 내 손바닥 위에 놓인 그 녀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전율이 아직도 생생해. 지름이 고작 13cm 남짓한 은빛으로 빛나는 동그란 물체. 그게 바로 내 평생의 역작 H4였어. 사람들이 바다의 시계라고 부르던 그 거대한 장치들이 이제 내 한 손 안에 쏙 들어온 거야. 겉보기엔 평범한 회종시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소우주가 담겨 있었지. 째깍거리는 소리부터가 달랐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박동처럼 아주 빠르고 규칙적이었거든. 이 작은 녀석이 그 거대한 바다의 비밀을 풀 열쇠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었겠어. 내가 이 시계를 들어올렸을 때 느낀 건 단순한 무게담이 아니었어. 수만 명의 선원이 바다에서 길을 잃고 죽어간 역사, 그리고 그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 나를 시기하던 학자들과 경도위원회 놈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거든. 그들은 이 작은 시계가 망망대해에서 단 몇 초의 오차도 없이 버텨낼 리가 없다고 단언했어. 심지어 내가 사기를 치는 거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이제 내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지. 직접 이 녀석을 들고 그 험한 바다로 뛰어드는 것. 내 시계가 단순히 정교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마스터피스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어. 결국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고 나는 내 아들 윌리엄에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시계를 맡기기로 했지. 자메이카로 향하는 그 머나먼 항해, 그건 단순히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아니었어. 내 40년 인생과 과학의 진실이 맞붙는 거대한 전쟁이었지. 배가 출방하던 날 부두에 서서 멀어지는 돛을 바라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윌리엄의 품 안에서 째깍거리고 있을 그 작은 H4가 과연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 항해 중에 태엽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메이카로 향하는 그 2달 동안 배 안에서는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1761년 11월 포츠머스 항구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지. 범선 데트퍼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지.
환갑을 훌쩍 넘긴 내 노구로는 그 험한 대서양을 건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내 분신과도 같은 아들 윌리엄을 배에 태우기로 했지. 윌리엄의 가슴팍 안쪽 주머니에는 내가 6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은 H4가 들어있었어. 배에 오르기 직전 윌리엄의 손을 잡았는데 녀석의 손등이 바들바들 떨더라고. 그 떨림이 시계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마주할 거대한 바다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윌리엄, 네 심장 소리보다 그 시계의 째깍거림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건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 기계가 아니라 수천 명의 선원이 걸린 등불이니까. 배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부두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 내 평생의 집념이 저 거대한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지. 하지만 배 안의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했어. 데트퍼드 호는 영국 내군의 자존심이었지만 바다 앞에서는 그저 나뭇잎 하나에 불과했거든. 출발하자마자 대서양의 성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지. 배가 좌우로 40도 넘게 기우는데 선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돛줄을 붙잡았어. 그 아비 규환 속에서 윌리엄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오직 가슴팍만 감싸주고 있었다더군. 시계의 밸런스 스프링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바닷물이 스며들지는 않았는지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었던 거야. 선원들은 그런 윌리엄을 보면서 혀를 찼어. 미친 영감 만든 장난감 하나 지키겠다고 목숨줄을 내놓은 바보라고 비웃었지. 사실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그들은 몰랐어.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른 채 그저 감으로 위치를 때려 맞히는 거니까. 항해가 보름쯤 지났을 때였을 거야. 함장인 디그스조차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했지. 식수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맥주는 상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어. 선원들 사이에서는 당장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지. 모두가 길을 잃었다고 절망하던 그 순간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 함장님, H4에 따르면 내일 아침이면 마데이라 제도가 보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함장은 코웃음을 쳤어. 수십 년 바다를 누빈 베테랑들도 못 맞히는 걸 그 조그만 시계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지. 윌리엄은 포기하지 않았어. 만약 내일 마데이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쳤지. 그날 밤 윌리엄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 어두컴컴한 선실에서 H4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듣고 있었대. 그 소리가 마치 걱정 마, 난 여전히 정확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안개를 뚫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땅의 실루엣이 나타났어. 정말로 마데이라 제도였지. 함장의 계산보다 무려 수백 킬로미터나 더 앞서 있었던 거야. 배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들의 감각이 틀렸고 저 작은 은빛 시계가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 진짜 시험대는 마데이라를 지나 자메이카로 향하는 그 머나먼 열대바다였거든.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금속은 팽창하고 기름은 끈적하게 변하기 마련이지. 기존의 시계들이라면 벌써 멈추거나 오차가 분 단위로 벌어졌을 거야. 윌리엄은 매일같이 H4를 꺼내 온도를 체크하고 시계의 상태를 살폈어. 그건 단순히 기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계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지. 폭풍우가 몰아치면 시계를 품에 안고 선실 바닥을 굴렀고 혹여나 습기가 찰까봐 자신의 마른 셔츠로 끊임없이 닦아냈어. 시계의 심장박동은 1초에 5번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 그 소리가 윌리엄에게는 고독한 항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거야. 그런데 자메이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 하늘이 무너질 듯한 거대한 폭풍이 배를 덮친 거야. 돛대가 부러지고 갑판 위로 집집만한 파도가 들이치는데 선원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 혼란 속에서 H4가 든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사건이 발생했어. 윌리엄은 비명을 지르며 시계를 향해 몸을 날렸지. 만약 여기서 시계가 멈춘다면 나의 40년 세월도 인류의 희망도 함께 멈추는 거였어. 윌리엄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다시 들어 올렸을 때 과연 그 작은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을까? 그 순간 윌리엄이 들은 건 파도 소리보다 더 선명한 어떤 소리였어. 째깍, 째깍, 째깍. 그 아비 규환 속에서도 H4의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 윌리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소리를 듣고는 엉엉 울어버렸다더군.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거든. 영국에 남아 다슴을 졸이고 있을 늙은 아버지의 숨소리였고
바다 위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영혼이 보내는 응답이었으니까.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1762년 11월 20일 수평선 너머로 푸른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 61일간의 지옥 같은 항해 끝에 도착한 포트 로열이었지.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는 순간 윌리엄의 마음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거잖아. 항구에는 이미 경도위원회에서 파견한 천문학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은 내 시계가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같았지. 그들은 육지에 정교한 관측소를 세우고 별의 위치를 측정해서 자메이카의 정확한 현지 시간을 계상해냈어. 이제 윌리엄의 품 안에서 2달을 견디온 H4의 시간과 이 현지 시간을 비교하는 일만 남은 거야. 윌리엄이 떨리는 손으로 H4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놨을 때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 함장과 장교들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던 천문학자들이 모두 시계 주변으로 몰려들었지. 2달 전 포츠머스 항구에서 마쳤던 런던의 시간, 그리고 자메이카의 현지 시간, 그 2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경도를 산출해내는 그 짧은 몇 분이 윌리엄에게는 수십 년처럼 느껴졌을 거야. 천문학자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마지막 숫자를 적어내려가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 잠시 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윌리엄을 쳐다봤어.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가 내뱉은 숫자는 정말이지 경이로움 그 자체였지. 오차는 단 5.1초였어. 2달 동안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오고 폭풍우에 휩싸이고 적도의 열기를 견뎌냈는데 고작 5.1초라니. 이걸 거리로 환산하면 1해리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 망망대해에서 바늘구멍을 찾아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는 미친 정확도였지. 그 소리가 선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윌리엄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대. 선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고 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신의 미적이다 라고 외쳤어. 비웃던 사람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서렸고 윌리엄의 뺨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 이동안 나를 사기꾼이라 불렀던 놈들, 내 인생을 장난감 만드는데 낭비한다고 조롱했던 모든 시선이 그 5초라는 숫자 앞에 무너져 내린 거야. 드디어 인류가 경도라는 이름의 괴물을 굴복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더 이상 선원들은 별자리만 보며 운의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고 썩은 물을 마시며 길을 잃어 헤매지 않아도 된 거지. 이 작은 은빛 시계 하나가 바다의 지도를 새로 그린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윌리엄은 이 승전보를 나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했지. 내가 영국의 부두에서 윌리엄을 다시 만났을 때 녀석은 말 한마디 없이 나를 꽉 안아주더라고. 그리고 내 손에 다시 돌아온 H4. 녀석을 손바닥에 위에 올렸는데 아직도 자메이카의 뜨거운 태양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 나는 시계를 귀에 대고 한참 동안 그 째깍거림을 들었지. 해리슨, 당신이 옳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더라고. 이제 경도위원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2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은 물론이고 내 평생의 노력을 온 세상이 찬양할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인간의 질투라는 건 바다의 폭풍보다 더 무섭더라고. 내가 자메이카에서 증명한 그 완벽한 결과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위원회 놈들은 이 결과를 보고 축하를 건네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거든. 그들은 이 성공이 그저 운이었다고 치부해버리려 했어. 특히 천문학자인 네빌 마스켈린 같은 놈들은 내 시계를 아예 파괴해버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지. 내가 그토록 고생해서 얻어낸 결과가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한 거야. 내 시계는 완벽했지만 사람들의 뒤틀린 마음은 고장난 시계보다 더 고치기 힘들었어. 여기서부터 내 진짜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지. 그들은 내 성공을 우연이라는 한마디로 치부해버리고 싶어 했어. 특히 네빌 마스켈린 같은 천문학자들은 내가 만든 시계를 무슨 장난감 취급하며 비웃었지.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만이 유일한 정답이어야 했고 나 같은 시계 수리공이 그 정답을 기계 따위로 찾아냈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경도위원회는 상금을 주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추가 조건을 계속 내걸었어. 자메이카 항해에서 그 엄청난 성적을 거뒀는데도 한 번 더 검증해야 한다거나 시계의 설계도를 다 공개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라 같은 억지를 부리더라고. 심지어는 내 소중한 시계들을 자기들이 보관하겠다며 강제로 뺏어가기도 했어. 나의 H1, H2, H3가 거친 수레에 실려 덜컹거리며 집을 떠날 때 내 심장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지.
그들이 시계를 함부로 다루는 바람에 부품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나는 피눈물을 흘렸어. 내 평생을 바친 자식 같은 놈들이 그 차가운 위원회 건물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70이 넘은 나이에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열정을 다해 H5를 만들기 시작했지. 이건 단순히 시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내 마지막 무기였거든. 그때 내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국왕 조지 3세였어. 내가 직접 왕을 찾아가 내 억울함과 이 시계의 가치를 호소했더니 왕이 직접 내 시계를 테스트해주겠다고 나선 거야. 왕궁의 한 구석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체크하던 국왕이 마침내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더군. 이복의 해리슨, 당신이 옳았어. 이 시계는 정말 완벽하군. 왕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나는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었어. 비록 상금의 전액은 아니었지만 내 평생의 공로를 인정받는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작은 기계가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내 확신이 증명된 게 중요했지. 그 후로 바다 위에서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더 이상 배들이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비극이 사라진 거야. 선원들은 이제 내 시계를 해상시계라고 부르며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모셨지. 지도는 다시 그려졌고 미지의 영역이었던 바다의 경계선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어. 나를 사기꾼이라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만든 시계 없이는 항구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게 된 거야. 나는 이제 늙고 지쳐서 더 이상 망치를 들 힘도 없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수만 개의 H4가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내 인생 40년은 오직 1초의 오차를 잡기 위한 투쟁이었지. 사람들은 묻더라고. 고작 시계 하나에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느냐고. 하지만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길을 내는 등대였고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 승리의 기록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시작한 이 혁명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긴 하지만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아주 유능한 젊은 함장 한 명이 내 시계를 들고 남태평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다더군. 제임스 쿡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꼼꼼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내 시계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그가 내 시계를 차고 세상의 끝까지 가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땅을 찾아내주겠지. 내 시계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은 뒤에도, 아니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바다를 향하는 모든 이들의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겠지. 당신은 지금 정확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이야. 내 시계가 열어젖긴 이 대항해 시대의 정점, 그 눈부신 풍경을 이제 그 친구가 보여줄 차례야. 나의 항해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류의 항해는 이제야 진짜 시작된 거니까. 들리니? 이 평화롭고도 강렬한 심장박동 소리가? 째깍, 째깍, 째깍. 이 소리가 들리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바다 위에서 길을 잃지 않을 거야.